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시네탑 애니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작중 오류들에 대해서, 캐붕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애니가 끝나고 바로 진행되었어야 하는 컨텐츠인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제야 올리게 되네요. 첫 번째, 밤이 직접 문을 연 사건입니다. 원작은 문이 열릴 때 라이를 밤이 쫓아가므로 문이 두 번 열리는 그림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만 애니에서는 라일이 먼저 가고 밤이 스스로 문을 여는 듯 했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탑에서 알 수 없는 손이 밤을 납치해가는 그림을 넣어 탑이 밤을 선택하는 연출을 보여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애니 측에서도 그냥 심심해서 넣은 자극적인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라엘의 노예 선언. 밤이 쿤과 시험회층 첫 시험에서 대화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때 정말 보면서 화가 났던 게 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애인이냐고 묻는 쿤의 말에 아니라고, 자신은 라엘의 것이라고 갑자기 자신을 소유물 취급하는데 이때 전국의 독자들이 다 벙쪘을 거라 생각합니다. 쿤이 지은 표정을 저 또한 같이 지었었습니다. 당연히 원작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대사이며 밤을 이상한 오타쿠로 만들어버린 느낌까지 들어버렸습니다. 쿤은 거기서 더 나아가 밤의 룰은 그 여자였구나 라는 놀라운 이해력과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바나나가 아닌 초콜릿. 라크는 바나나를 좋아했습니다. 애니에서는 이게 초콜릿 바로 바뀌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초콜릿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고 이걸로 컷낭비를 정말 심각하게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별로 재미도 없는데 낭비가 쩔었어요. 네 번째, 신수의 표현. 이건 오류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듯이 신수를 너무 물로만 표현되게 하는 것 같아 사실상 신수에 대한 신비감이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니 이런 연출은 그냥 기억에서 지우시는 게. 다섯 번째, 쿤의 캐릭터 붕괴. 쿤은 감정적일 때는 감정적이지만 이성적이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인물들은 특정 몇몇 인물들밖에 없죠. 근데 애니에서는 먼 듣보잡 분홍 액체가 쿤의 가문 얘기를 들춰내자 갑자기 죽일 기세로 들이댑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리뷰할 때 참신한 각색이라고 봤었지만 계속 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섯 번째, 라크는 이렇게 강하지 않다. 라크가 크라운 게임에서 창을 하나 던집니다. 과연 몇 명이 쓰러질까요? 맞출 시간 3초 드릴게요. 속으로 맞춰보세요. 3, 2, 1.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총 9명입니다. 창 한 번 던진 거에 충격파가 얼마나 크길래 9명이 쓰러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 쿤 애드 안에 숨겨진 초직계 출신이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낚시꾼이고 뭐고 창직이가 최강 포지션임을 애니에서 증명해줍니다. 이런 같지도 않은 연출이라니 정말 다시 한번 실망입니다. 일곱 번째, 쿠르단의 성형입니다. 쿠르단은 이렇게 미소년이지 않습니다. 미소년의 얼굴과 근육질의 몸이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 많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엔도르시와 아낙자하드의 관계. 자하드 공주들은 서로가 서로를 언니 동생으로 부르곤 합니다. 다만 엔도르시가 아낙자하드에게 관심을 가지며 질문할 때와 언니라고 부르는 대목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아낙이 왜 자꾸 엄마를 들먹이냐고 묻자 엔도르시는 자기가 막 공주가 됐을 때 아낙 언니가 좀 잘 대해줬다는 원작에는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나이 검증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일단 엔도르시 공인 아낙자하드 주니어가 엔도르시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엔도르시의 나이는 최소 200살인데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최소한 200 이상 300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아낙입니다. 아시다시피 자하드가에서는 임신 자체가 불가하므로 임신 정체가 티가 나기 전에 아낙을 들고 치킨파이 요리사와 함께 도주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러면 엔도르시가 공주로 선정되고 난 때는 이미 아낙 자하드 주니어는 태어났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주니어를 자하드가에서 숨긴 채 살아가다가 들켜서 도망쳤다는 논리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애니에서 만든 흥미로운 설정이긴 하지만 애니 제작사 측의 행태를 보아 이 설정을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악령의 캐붕입니다. 악령은 시험에서 프리패스 후 관리자의 시험까지 참여하는 인물임에도 애니에서는 관리자 시험 전에 갑자기 사라진 걸로 바뀌었습니다. 악령이 멋대로 사라졌기에 시험에서 떨어뜨렸다는 설정은 덤이죠. 중요한 건 이 악령이 라일을 3인 1조 시험을 통과시키는 것뿐 아닌 라일의 몸 탱커 역할도 했다는 설정을 넣으므로 라일 몰카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죠. 이는 3부에 다시 악령이 등장하는 것과 악령이 신원류, 해돈의 특별한 선별인원, 황한의 소유자라는 특별한 떡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과 언밸런스한 설정입니다. 열 번째, 용용 죽겠지, 나 잡으면 용치. 술래잡기는 망했습니다. 진짜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퀀트와 쿤의 심리전 잘 봤습니다. 단순히 이 그지같은 대사를 떠나서 그냥 연출 자체가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1번째, 술래잡기 세이프티존의 부재. 퀀트가 세이프티존에 있어서 라일을 협박하는 호를 못 공격한다는 원작의 설정이었음에도 애니에서는 세이프티존은 갖다 버리고
그냥 협박하는 호를 제압하지 못하고 관심 없는 척 떠나는 액션을 취합니다. 라일을 지켜야 하는 명분이 있는 퀀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12번째, 여크름 제어의 연출. 여크름 제어는 몸 안의 신수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니에서 연출된 여크름 제어는 신수 방울 안에 밤을 가두는데요. 정말 허접한 연출입니다. 무슨 버블 아티스트도 아니고 말이죠. 13번째, 쿤 하츠링의 캐붕입니다. 진짜 하츠링은 애니 제작진의 최고의 실수입니다. 원작에서 나온 하츠링을 먼저 살펴봅시다. 하츠링은 일단 아게로를 못 알아봅니다. 등대 잘 썼어 파랑아 라고 말하죠. 오히려 아게로가 하츠링을 쿤 가문이냐며 알아봅니다. 사실 쿤의 옆머리에 있는 띠가 쿤 가문의 증표이기도 한데 하츠링이 먼저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츠링은 아게로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우리들이 형제였냐고 물어보며 자신은 형제든 아니든 상관없고 자신은 가문과 상관없어진 지 오래고 자신이 월화익송의 간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며 아게로는 왜 패배자처럼 도망친 사람을 부러워하냐며 자신은 쿤 가문을 빽삼아 탑을 지배할 거라고 말하죠. 하츠링은 기대된다며 등대나 잘 지배하라고 하죠. 거의 귀여운 꼬마 취급합니다. 10가문을 버리고 월화익송에 들어올 정도면 가문에 못 볼 꼴 마찬가지로 다 보고 랭커로서의 연륜도 있으니 쿤이 말하는 탑을 지배한다는 목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고 있기에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애니는 이 설정을 완전 쓰레기통에 쳐박았습니다. 하츠링이 먼저 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하츠링이 원래 등대를 통해 중계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설정 다 버리려니 하츠링을 어디다가 쓰긴 해야 하겠는데 그냥 쿤이랑 엮어버리자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츠링이 소문을 들을 정도로 아게로는 난놈이긴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대사가 더 어이가 없습니다. 쿤이 하츠링에게 개기려 하고 하츠링은 아게로에게 넌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라는 유치 뽕짝한 대사를 넣어놓습니다. 아니 그럼 랭커인데 당연히 못 이기지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대사입니까? 랭커의 위험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하츠링은 아게로를 마리아 공주의 발판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마리아 공주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준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자 쿤 가문이 발칵 뒤집어지면 재미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거슬리는 게 뭐냐면 지금 애니 제작진 측이 원작을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원작에서도 마리아와 쿤이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 설정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설정인지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사를 함부로 넣다뇨. 그리고 하츠링은 버려진 사람인지 스스로 나온 건지 좀 애매한 케이스입니다. 원작에서 가문의 눈에서 벗어난 지 오래라고 말하죠. 그런 하츠링이 가문이 뒤집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가문에서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즈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아게로에게 가자고 손을 내밉니다. 아니 월화익송에 소속되어 있는 간부가 아무리 자신의 옛 가문이라고 해도 깽판 치려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요? 이거 유죄 허락받은 거 맞나요? 쿤은 탑을 올라가는 이유가 마리아가 아닌 쿤 가문의 가주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죠. 이건 그나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죠. 2부에서 팀원들에게 포부를 말할 때 가주가 되고 싶은 이유가 가주의 힘이 필요해서라고 말하죠. 쿤이 가주의 힘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는 원작에서도 떡밥으로 남아있습니다. 여튼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하츠링의 재구성이었습니다. 14번째, 자아드 공주 탈퇴 선언. 렌과 유리가 대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유리를 보고 용기를 얻었는지 동료의 목숨 구하는 게 자아드 반역자 취급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며 무려 술래잡기 때 동료들 때려잡던 엔도르시가 말합니다. 이거 순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이런 엔도르시가 네이먼트 때는 이름 다시 못 찾으면 죽음이라고 반보고 난리치는데 엔도르시가 갑자기 너무 급속도로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15번째, 쿠르단의 순간이동. 쿠르단은 분명 파도잡이 단술사입니다. 단술사는 파도잡이의 세부 포지션으로 술사가 공격하고 싶은 타겟 부분에 신수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특수 포지션이라 하는데요. 원작에서는 하츠링의 도움을 받아 원거리로 로포비아 렌을 끔살시킵니다. 애니에서도 이걸 표현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지 하츠링은 조력 안 해주고 당시 기준 별것도 아닌 선별인원 하나 꼬시려고 시간 쓰고 있고 쿠르다는 직접 등장해 렌을 떡방아 찍습니다. 솔직히 설명을 들어도 단술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어떤 공격 방식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렌이 한 대 쳐맞고 파도잡이 단술사라고 눈치채는 걸 보면 원작에서는 꽤나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애니에서는 그냥 떡방아 찍는 미소년 청년으로 나왔습니다. 레로로가 유한성에게 강하게 따지는 장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봤고 쿤과 라일이 3층으로 가기 전에 벌였던 신경전 또한 그러려니 하고 봤습니다. 시네탑 애니 1기는 라일로 시작해서 라일로 끝냈습니다. 라일이 얼마나 사기적인 판을 짜서 밤을 뒤통수 치느냐의 서사에 집중했죠. 그래서 완전 망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쪽을 아예 포기하고 독자들이 그리 원하지 않는 한쪽을 택한 거였죠. 하지만 가도화가 나오고 나서 시네탑은 망작에 가까웠다는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상 시네탑 애니 최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